GHSI 국어, 2학년 국어 해설을 맡고 있는 김하은이고, 지금은 마지막으로 비문학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지금, 네, 비문학 문제를 풀어볼 건데, 사실은 이 문제를 지금 같이 풀어보려고, 처음에 그냥 풀어보고, 어, 해설을 해드리려고 그냥 문제를 갖고 왔는데 시간이 엄청 길어지네요, 영상이. 그래서 일단은 그냥 제가 체크를 해놓은 요것들을 보면서 문제를 따로 풀고 그 다음에 그냥 다시 해설을 해드리는 걸로 할게요. 요걸로 같이 볼게요. 그냥 이것만으로만 참고를 해보셔도 좋아요. 꼭 영상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두 부분을 가지고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일단 먼저 풀어볼게요. 이거는 최근 신모예요. 그러니까 제일 최근 신모고 이거는 비문학 중에 가장 오답률이 높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신모, 구모나 육모는 많이 풀어보셨고 우리가 시험에서도 다뤘는데 신모는 안 그래봤기 때문에 또 고3 제일 최근 수능 이후 이전 제일 최근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이것도 놓치지 않고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생각보다 한번 연습을 해볼 만한 문제더라고요. 한번 같이 볼게요. 이게 이제 제가 읽기 연습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방법인데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자, 저는 아직은 이 문제를 일단은 그래도 이걸 보여드리기 전에 이거는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문제 전체를 풀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같이 전체 흐름을 보려고 다시 일로 넘어왔습니다. 이 문제예요. 전체적으로는 이 두 페이지에 달하는 문제인데 4번, 9번 비문학 지문 첫 번째 지문입니다. 법제도에 대한 가 지문과 나 지문이 함께 나오는 질문인데 제가 푼 문제는 이 가 지문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지금 문제가 몇 개 딸려 있냐? 4번부터 8번까지 딸려 있습니다. 5개네요. 문제를 먼저 간단하게 흘러보시는 게 좋아요. 가 나에 대한 설명 이거 1번이죠. 근데 이거는 풀이는 1번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쵸? 가 나에 대한 이해로 2번이 나왔는데 요거는 지금 가 나가 따로 다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어, 가 문제를 풀기 전에 가를 한번 확 체크해 보시고 나 문제 풀기 전에 나를 따로 체크해 보시는 이런 흐름으로 각자 구분해서 풀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요걸 1번으로 풀었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풀어봤을 때는 보시면 가를 바탕으로 할 때는 가의 문제가 나왔고요. 가의 측면에서 나를 이거는 네, 딱 보시면 지금 풀면 안 된다는 거를 느끼시겠죠? 그리고 A를 설명할 때라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나에 대한 지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따로고요. 이거는 뭐 제일 먼저 사람에 따라 1번으로 풀기도 하고 마지막에 풀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를 이해하기는 저는 마지막에 푸는 스타일입니다. 이 지문을 이해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그러면 1번, 5번 풀고요. 저는 2번 풀게요. 그리고 어, 이거 다시 풀고요. 4번, 5번 풀고요. 그 다음에 요 문제를 풀겠네요. 그리고 나서 5번 요 문제 같이 4번 문제 풀고 요 문제 같이 하는 시험 문제 풀고 마지막으로 이 아이로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 이렇게 오래 쓰지 말고 흐름을 쓱 훑어보시면서 보시면 조금 더 문제 푸는데 효과가 있어요. 일단 저는 요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6번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이 정도 흐름으로 보시면 좋겠다라는 점을 얘기하면서 일단 함께 읽기는 요거 1번과 저와 함께 하는 거는 1번과 2번을 이해하는 것 정도에서 멈추겠네요. 일단은. 혹시 그 이후에 더 요청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아무튼 이렇게 두 가지를 함께 풀 거고 일단 여기는 같이 읽었다는 메리트를 갖고 6번을 바로 넘어가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문은 가만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안 넘어가는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써고요. 네. 그러면 저는 지문을 읽을 때 구조를 만드는 걸 좋아한다고 앞에 다른 문제 풀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1번, 자, 어떤 박제도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에 대해 기준이 필요하대요. 네,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네요. 네. 근데 뭐 별로 중요하진 않으니까 법제도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 법제도의 사회적 바람성, 바람직
도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잣대로 효율을 이용한다라는 게 이번 지문의 제일 큰 논제예요. 그리고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개념이 나오면 그 개념을 이렇게 따로 표시를 해두는 걸 좋아해요. 효율은 개념이고요. 후생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두는 걸 좋아하고 같이 보면 효율이란 사회 전체 후생의 크기가 증가하느냐의 여부라고 해요. 그러니까 후생이 뭐냐? 그러니까 후생은 행동의 결과로 없는 주관적인 만족이나 기쁨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지금 말 그대로 사회의 긍정적인 만족도가 높아지냐라는 거를 판단하는 것 같아요. 효율이 잣대라고 하는 그러니까 법제도를 통해서 사회의 만족도가 높아지냐 전체적으로 그거를 판단하는 것을 이번 지문에 중심을 두고 있으니까요. 법제도가 사회적 만족, 이득을 올려줄 수 있는가. 제가 약간 마음이 급해서 글씨를 좀 막 썼습니다. 깔끔한 걸로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갈게요. 여기 이게 기본적인 도입이죠. 자, 도입을 따로 묶어주시고요. 자, 효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효율은 사유적 효율과 사전적 효율이 나올 수 있다. 사후적 효율은 저도 또 사후적 효율을 제가 여기 따로 이렇게 묶어놨죠. 얻는다는 의미고 현재 주어진 사전적 효율도 이러한 개념 이해해볼게요. 사회적 효율은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산출을 얻는다. 그럼 네. 최소 비용을 통해서 최대 산출을 얻는다라는 사후적 효율의 이야기이고 그러니까 현재 주어진 비용에 있는 거에서 제일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사후적 효율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난 후에 법제도가 일어난 후에 그 이후에 사건 이후에 최대 산출을 얻을 수 있는 거를 보장해주는 법을 찾으면 될 거고 사전적 효율은 당사자의 사전적 유인책까지 고르니까 이거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아 이렇게 하면 최대 이익이 일어나겠네 하고 그렇게 만드는 법을 사전적 효율을 위한 법이라고 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아요. 자, 이해가 나왔어요. 절도를 예로 들어보자. 아, 이거 솔직히 처음에 보면 개념이 참 모호한 지문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도 참 애를 먹었는데, 볼게요. 이걸 예를 통해서 좀 이해해 볼게요. 갑과 을로만 이루어진 사회에서 가장이죠. 갑의 물건을 을이 아무 허락도 받지 않고 훔쳐서 사용했다라는 상황이 주어졌어요. 자, 물건은 갑으로부터 을로 이전돼요. 사회 전체의 후생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대요. 그냥 물건만으로는 그냥 물건의 물질적 가치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닌가 봐요. 왜죠? 주관적인 만족감이나 기쁨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이죠. 어머, 아이고 죄송해요. 때문이죠. 네. 물건이 갑으로부터 이전돼요. 네, 해당 물건에 대한 갑과 을의 후생이 다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자, 갑의 후생이 100원이고 을의 후생이 80원이다. 전체적으로 20원을 그러니까 갑은 이걸 갖고 있을 때 100원의 만족감을 느끼는데 을로 넘어가 버리면서 이게 80원으로 준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냥 사회 입장에서는 을의 입장에서는 80원이 생긴 걸 수도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100원짜리가 80원이 됐으니까 20원의 후생 감소가 생긴 거예요. 요게 꽤나 중요한 전제가 되겠네요. 해당 물건에 대한. 제가 여기 지금 혹시 홈사 보실 분들을 위해서 선지의 근거를 다 찾아놨는데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네, 굉장히 많은 선지들이 이 조건을 이용한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죠. 예시에 나온 부분들하고. 그래서 예시도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이것이 바로 사후적 효율 측면에서 법이 절도를 금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아까 말했듯이 어, 사건이 일어났어요. 절도가 일어나 버렸을 때 일어난 경우에 있어서 어, 이 일이 일어나 버리면 100원짜리가 80원짜리가 될 수 있어. 절도가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이 법으로 그걸 막아야 해. 라는 점에서 왜냐면 100원이 계속 100원으로 있으면 사회적 후생이 줄지 않았겠죠. 그래서 사회적 효율 측면에서 법이 절도를 금지하는 이유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사전적 효율 측면에서의 설명이 나왔네요. 법적으로 절도가 허용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이 예측된다. 의뢰 근로 여기 또는 이거는 그러니까 절도가 일어났을 때, 절도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전적,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일어날 수 있다면, 이라는 전제 하에, 을은 근로욕이 떨어지죠. 훔치면 되니까. 필요한 물건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로욕은 떨어지겠죠? 그럼 사회적 당연히 발전은 줄어들 거고, 그러면 수준이 줄어들 거고. 자, 갑의 입장에서는 절도 방지 비용. 아, 이걸 훔쳐가지 못하도록 내가 어떠한 돈을 써야 되겠다. 라는 점에서 사회적 수준이 증가하지 못하고 오히려 감소하겠죠.
이런 두 가지 것들은 기여하지 못합니다. 사전적 효율의 관점에서 볼 때 절도가 허용되면 사회적 구성을 감소시키는 유인책이 생깁니다. 음. 그래서 법적으로 절도를 금지시키는 거죠. 이렇게 기본적인 정의를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요 밑에 아이고, 네, 자 생겼어요. 그래서 두 번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단의 주제는 효율의 관점에서 법제도의 사회적 적절성을 판단하는 방법, 적용을 해야 되겠죠. 나온 개념들에 대해서. 자, 사회적 효율의 관점에서 법제도가 형성된 대표적인 사례로 도산법이 있어요. 그럼 다 예시를 소개했네요. 아무래도 적용하는 뭐 공식을 알려줄 수는 없으니까 채무자의 재산 부채를 변제하기 위해 부족하면 도산 절차가 시작됩니다. 개별적 채권 추심은 모두 금지되고요. 채권자는 오직 도산 절차 내에서만 변제. 그러니까 채무가 있는 사람이 사망을 했을 때 그 채무를 갚기 위한 게 법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 법이 왜 생겼느냐? 사후적 후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생겼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개별적 채권 추심이 허용된다면 누구나 먼저 채권 추심을 하려 할 것이다. 그렇죠. 이제 그 사람이 죽었고 그 사람의 재산은 그 채권들을 갚기 위해서 다 이제 풀어나오겠죠. 그럼 그게. 그러면 누구라도 내 돈 빨리 갚아 하겠어요. 할 거예요. 그러면 채무자의 재산이 손상되거나 헐값에 매각되는 등의 우려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전체 후생은 감소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뭔가 예를 들어 집으로 저 집으로 내 빚을 갚아야 되겠다. 그랬을 때 그럼 저 집이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서는 더 비싸게 팔릴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나는 난 내 돈만 받으면 되니까 이 정도면 빨리 팔아 넘겨버려야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전체 후생이 감소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그 사람이 죽고 나서 그것에 대해 필요한 사후적 후생의 감소를 막기 위해 도산법이 존재하는 거죠. 두 번째는 사전적 효율의 관점에서 독립행사예요. 이거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건데 이거는 되게 많이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앞에 거보다 훨씬 쉬운 예시죠. 그러니까 창작과 관련하여 네,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는 이 법이고 복제하더라도 원본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복제 비용이 매우 적은다면 복제를 할수록 사회적으로 후손이 증가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냥 돈을 많이 쓰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럼 무료로 보면 사람들도 많이 쓸 거고 만족도 높아지고 그래서 좋지 않을까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더 크다는 거죠. 이런 거 표시해 주세요. 네. 창작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당사자의 창작 유인책이 저한, 그러니까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창작이 아예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적 효율의 증진에 의해 창작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만들면 이거 내 거니까 만들어야지 하면서 사회에는 이런 장벽들이 많아지겠죠.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확실히 이 부분도 현지에서 굉장히 많은 근거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용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지문을 한번 보시면 일단 이런 내용이야. 일단 이해를 하고 문제를 푸는 느낌으로 문제로 가볼게요. 5번에 1, 2, 3 현재를 먼저 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본 모의고사 최고 오답률 문제입니다. 무려 80%가 틀렸어요. 보통 국어 80% 틀리죠, 최고 오답률은. 보기 문제고요. 사실 이런 문제 제일 어렵잖아요. 약간 뭔가 경제와 섞인 것 같으면서도 매우 추상적인 사회적 개념을 담고 있어요. 음, 오히려 저는 이런 문제가 과학이나 기술보다도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것들은 직관적 이해가 가능하고 그것들을 잘 이해해서 그러니까 응용하는 게 어렵지만 이거는 그 개념 자체의 정립이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6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보기까지 읽어봐야 되겠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A와 B로만 이루어진 사이가 있어요. 또 가정이 나타났고 상황 A가 B와 체결한 계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A는 영원의 이익을 얻었고 B는 100원의 손해를 입었어요. 자, 계약에 대한 얘기예요. 조건 계약법에 대한 얘기죠. A가 B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전자의 경우에는 100원의 손해는 A만 부담을 하겠죠. 그러면 후자의 경우에는 B가 부담을 할 거예요. 네, 그렇죠. 자, A가 손해의 일부만을 배상한다면 100원의 손해를 서로 나누어 부담을 해요.
A, 요거는 특이해요. 자, 동일한 후생을 갖는데요. 아까는 후생이 다르기 때문에 절도를 막았지만 여기는 후생이 똑같대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 상황이 뭐냐면 A와 B가 체결한 계약을 안 지켰을 때, 그러니까 A가 뭔가를 해주고 B가 그거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었나 봐요. 그런데 B는 못 받은 거죠. A는 그냥 넘겨줘야 될 입장인데 넘겨주지 않은 거죠. 그래서 A는 이득도 없고 손해도 없지만 B는 받아야 할 100원을 못 받았나 봐요.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자는 뭐야? 100원의 손해를 지금 B가 본 100원 손해 네가 다 부담해가 되는 거고요. 자, B는 A가 너가 사기쳤으니까 B한테 부담해 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B가 그냥 네 손에 네가 부담해가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사기 당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일부씩 부담한다라는 특별한 상황도 주어졌어요. 선지를 볼게요. 자, 정답이 1번이에요. 이게 좀 희망적이죠. 자, 왠지 볼게요. 옳지 않은 것. 100원의 손해를 A가 일부 부담하도록 계약법이 정해져 있다면 사후적 효율 측면에서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사회 전체의 손실이 100원보다 적어지겠군. 이라고 했어요. 자, 해설해 볼게요. 왜 옳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사후적 효율 측면에서 이게 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음. 네. 작아지겠군이라고 했어요. 있다면, 네. 일부러도 부당하도록 계약법 정해져 있다면, 계약법의 상황이죠. 세 가지 상황 중에 마지막 상황이에요. 사후적 효율의 측면에서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사회 전체 손실 100원 정도. 사후적 효율의 측면이라는 조건이 나온 건 뭐냐? 손해가 100원이 났다. 이미 났음을 가정하는 거예요. 그게 다만 누가 그걸 책임지느냐의 개념에서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계약을 이미 불이행한 거니까 A가. 자, 불이행으로 인한 사회 전체 손실 100원보다 적어지겠군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틀렸어요. 왜냐하면 A나 B나 후생이 동일해요. 그러면 이거를 100원 책임을 뭐 예를 들어 A가 50 지게 하고 B가 50 지게 하던 결과적으로 후생은 100이 줄어드는 거고 반대로 A가 80 지게 하고 B가 20 지게 해도 똑같이 100이 줄어드는 거예요. 반대로 A가 안 지고 B가 다 져도 100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일부 부담하냐에 상관없이 그냥 왜냐면 왜 후생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누가 하던 간에 그냥 일단 100원 손해가 났다는 게 중요한 게 바로 사회적 후생의 사회적 효율이죠. 하지만 아까 그럼 그거 아까 계약직은 그러니까 도둑질은 왜 그랬어요? 그 도둑질은 후생이 달랐잖아요. 후생이 다르니까 사후적으로도 영향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갑이 다시 갖고 있었으면 100원이 됐을 거고 을이 다시 가지면 80원이 됐을 테니까요. 그 절도가 일어났다는 상황 하에. 아무튼 그래서 A가 바로 정답이에요.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 1번이 정답인데 하위 100원의 손해가 A가 전적으로 부담을 해요. 계약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1번이죠.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지게 한 경우죠. 뺀 경우죠. 사전적 효율의 측면이에요. 이번에는 A에게는 계약을 덜 파기하려는 요인책이 생긴다. 이거 되게 쉬운 말이에요. 왜냐면 야, 너 이거 계약 안 지키면 네가 그거 다 부담해야 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쳤을 때 보상해라라는 게 명확하게 조건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면 A는 그럼 안 되지. 그러니까 그냥 난 이걸 지켜야 되는구나라는 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생각보다 쉽게 사람들이 그렇게 해결했습니다. 사전적 교육의 측면이죠. 자, 3번이 매력적으로 무려 절반이 골랐어요. 정답보다 3배를 더 골랐는데 왜 그러냐? 계약법이 어떻게 정해지든 일단 조건부터가 되게 다양해요. A가 사회 계약을 지키지 않은 사건이 발생한다면 사회 전체의 후생은 계약법의 영향을 받지 않겠군. 이게 무슨 말이냐? A가 계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사후적 효율의 측면이죠. 이미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미 손해 100원 났어요. 계약법이 어떻게 정해지든 사회적 후생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건 사람들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왜 받지 않느냐라고 보면 이거 아까 1번하고 굉장히 똑같은 원리를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후생은 이게 어떻게 정해진다는 거는 뭐 A가 그냥 책임지게 할 것이냐, B가 그냥 네 혼자 네가 사기 당한 거다 하고 갈 것이냐, A, B가 나눠서 갚을 것이냐에 상관없이 전부 다 후생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100의 손실입니다. 그래서 계약법이 얼마가 되던 간에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후생은 100이 줄어들어요.
이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둘이 똑같은 조건을 이용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이 매력적 오답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표현이 사람들에게 많이 대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을 준 것 같아요. 4번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사전적 효율의 측면 2번 같은 경우겠죠. 됐다면 계약법은 사회 전체의 후생 감소를 막는 방법이 될 수 있겠군. 왜냐하면 사전적 효율로 A가 저거 계약을 이행하지 말아야지에 대한 생각을 2번처럼 내가 다 갚아야 되니까 하지 말아야지를 만들어내서 A가 계약을 이행했어요. 그러면 100원의 후생 감소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래서 4번은 간단한 게 아니고요. 5번도 A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계약법은 계약 미이행 사건 자체 발생하지 못하겠고. 왜냐하면 사전적 효율의 관점인데 A가 만약에 그거 100원 손에 내가 감수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그냥 안 지킬 거야. 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안 지켰어요. 그러면 계약 미이행 사건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4번, 5번도 맞습니다. 1번과 3번이 생각보다 되게 헷갈리는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게다가 3번의 조건이 더 어려웠기 때문에 3번이 매력적 오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정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풀 수 있고 그럼 지금부터는 어, 네, 지문 해설을 먼저 할게요. 지문을 한 번 더 구조적으로 보고 나서 내용을 이해해 볼게요. 지문은 법제도의 사회적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효율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말한 게 뭐냐? 즉, 이거 빨간색으로 할게요. 법제도가 사회적 적절성을 판단한다. 이게 필요한지에 대해 판단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사회적 후생. 사회적 후생을 감소하거나 증가시키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제도가 있음으로써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처럼 사후적 후생이 증가되거나 감소를 막거나 이런 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러면 사후적 효율의 관점에서 제정된 법제도를 사후적 효율에서 관점된 법제도를 두 가지를 설명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개념을 얘기했어요. 요 1번의 경우죠. 자, 1번으로 볼게요. 요 윗부분과 요게 연결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요걸 위한 개념을 따로 설명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1번과 2번으로 나누어서 이해를 하시는 게 훨씬 깔끔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자, 사고적 효율을 만들면서 본판 법, 도산법이 있어요. 자, 도산법. 자,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개별적 추심이 일어날 수 있는 채무자의 기존 재산 및 가치 손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전체 손상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예를 들어 이런 사망하고 이런 게 이루어졌을 때 이런 게 이렇게 개별적 특권 추심이 가능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원래 있던 재산의 손상을 막는 것의 법의 의미인 거예요. 사회적 후생의 감소를 막는 법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거의 중심은 뭐냐? 기존 재산의 거예요. 원래 있는 것에 발생하고 나서 나타나 버린 그것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그 결론이 나버렸을 때 기존 재산이 어떻게 변하느냐인 거죠. 100원짜리가 80원이 되거나 앞에도 아예 없던 그 0원짜리 손실이 100원이 되어버리는 손상.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전적은 뭐냐? 이거는 그냥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걸 우려하시면 돼요. 안 되면 사람들이 아예 상상물을 안 만들 거예요. 유인책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발생하는 후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인책이 중요한 거죠. A가 계약을 안 이행할 우려를 없애는 것. 그 유인책. A가 계약을 이행하게 만드는 유인책. 그리고 창작자들이 창작물을 만들게 함으로써 사회적 후생을 늘리고 A가 계약을 이행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후생의 감소를 막는 그러한 유인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를 조금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념 정리는 이거는 그냥 부가적인 내용이죠. 이해하려면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런 부분을 제가 지문 내에서는 이렇게 블럭 처리로 정리를 한다는 부분인 거죠. 수율, 사회 전체의 후생의 크기가 증가하느냐 이거의 여부로 아까 법의 적절성이 판단된다고 했죠. 법이 이걸 막을 수 있느냐 사후적 효율, 사전적 효율 얘기했어요. 주어진 상황에서 현재 이미 사건이 일어난 상황에서 최소 비용으로 사전 산출을 막는 것. 주어진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으로 인해 일어나는 것을 막는 거예요. 이거는 사전적. 사건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렇게 하면 그걸 막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그거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 예시로 절도가 나왔어요. 절도가 나오고 탈덕죄를 감소시키기에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음,
예로 좀 예술 볼까요? 아까 질문을 보지 못했지만 순조율 다 나왔어요. 사후적 효율. 당사자들의 수생이 달라요. 이미 절도가 일어나 버렸을 때 원래 있던 거가 절도라는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80원이 될 수 있는 우려. 그거를 줄이는 거죠. 이거는 아예 뭐 일어나진 않았어요. 일어나진 않았는데 이게 이 법제도가 있음으로써 이게 후생이 증가하거나 감소를 막는 그런 게 가능한 이유인책인 거죠.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방지예요, 방지. 대충 되면 이해는 아까 함께 읽으면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후생은 기본적으로 주관적 기쁨의 만족감이어서 이 주관적이란 말 때문에 밑에서 지금 계속 후생이 다른지 같은지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이게 그리고 문제의 핵심이 되었죠, 결과적으로. 요거는 EBS-I에서 나온 지문 해설이에요. 그래서 혹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한 거랑 똑같습니다. 효율은 이렇게 두 가지 부분에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회 후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각각 여기 사회 중심에서 설명을 해줬죠. 사후적, 사전적 다 있고요. 도산법은 사후적, 지식재산권은 사전적 효율입니다. 꼭 두 개가 다 성립될 필요 없다는 걸 또 얘기해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법제도에 적어 있어서 한 문제풀이입니다. 자, 다시 요거는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거 똑같아요. 한번 다시 볼게요. 1번 정답. A가 B의 100원짜리 손해를 분담했을 때를 얘기해요. 하지만 이미 계약이 불이행돼서 이거 사후적 효율에 대한 얘기죠. 지금 사후적 효율에 대한 얘기 묶어볼 거예요. 사회적 효율, 사후적 효율 1번, 3번입니다. 두 개 아까 똑같은 개념 이용한다고 했죠. 왜죠? 사회적 효율이니까. 사회적 효율은 뭐예요? 이미 사건이 일어나 버렸을 때 원래 거에 대한 손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원래 거가 0원인데 100원의 손해가 발생한 거죠. 마이너스 100이 된 거예요. 그 손해는 후생이 같기 때문에 다르지 않아요. 주관적이지 않아요.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부담을 동일의 금액인 동일한 후생을 가지므로 이게 핵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전체에 발생한 손실은 결국 100원이에요. A는 뭐 100원짜리가 50원짜리 후생으로 되지 않아요. 만약에 A가 후생이 달라서 A가 후생이 100원에 50원이고 B가 100원이면 둘이 나눠 가지면 얘는 25가 되고 얘는 50이 될 테니까 75로 줄어들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3번도 똑같아요. 매력적 오답이죠. 자, 일단 지키지 않은 사건이 발생해버렸어요. 그러는 이상에는 손해배상을 A가 지게 해도 결국 100원이고요. B가 이건 B가 지는 경우죠. B가 지도 결과적으로 B가 100원이고요. 일부 부담해도 50씩 나눠 가져도 결국 55씩에 100원이에요. 그냥 100원이 등장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근거. 그러니까 소생이 동일하다는 게 제일 큰 근거가 됐다라는 점이에요. 자, 나머지 세 개는 사전적 효율에 대한 얘기입니다. A에게 유인책이 되느냐에 대한 문제죠. 이거는 A가 계약을 지킨 유일책이 생기니까 마이너스 100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거니까 의미가 있는 거고 얘는 사회 전체 100원의 수생의 감소가 일어나니까 이걸로 인해서 이용된다면 수생 감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니까 이건 그런 방법인 거에 정의가 되는 거고 또 얘는 A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인책인 거죠. 이게 가능한 경우였던 게 이 두 가지 사례고 만약에 A는 내가 손해를 얼마 감수하는 거니 난 상관 안 해. 그냥 난 안 지킬 거야. 실패한 경우죠. 그러면 그냥 이거는 그 유인책이 되지 못한 경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겠죠. 결과적으로 다 유인책이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 검은 글씨를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지문을 같이 풀어봤는데 어떻게 빨리 풀 수 있냐. 아까 저는 뭐 이렇게 설명하면서 했지만 그래도 그 정도 설명을 제외하고 그냥 그 정도로 쭉쭉쭉 풀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무슨 의미냐면 자, 빠른 풀이 전략. 반의 조건에 유의해야 한다. 자, 핵심 키워드 뭐예요? 사후적 효율의 측면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자, 왜냐면 여기서 보면 지금 어, 정답을 볼까요? 자, 사후적 효율의 사후적 효율의 측면에서라는 핵심 키워드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걸 관한 여기서의 내용도 봐야 되고 지문도 탐색을 해야 돼요. 자, 지문으로 가볼게요. 사후적 효율. 자, 보자. 자, 사후적 효율 어딨냐? 자, 여기가 연계 내용이죠. 아까 사전적 효율과 사후적 효율의 개념에 대해 정리했어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 이미 주어진 상황에 대해 고려를 해야 돼요. 첫 번째로 알 수 있어요. 이걸 보면. 왜냐하면 이미
훔쳐버렸고, 그거에 대해 후생이 달라서 20원의 후생 감소가 생겨버린 거니까. 그래서 100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거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미 주어진 상황에서는 이미 100원의 손실이 발생해버렸죠. 자, 발생한 손실은 소유자의 후생에 따라 사회적 지급이 바뀔 수 있다. 왜냐면 아까 걔는 100원의 손실이 후생이 같은 거로 발생을 해버렸는데 얘는 100원짜리가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20원이 됐어요. 왜? 후생이 다르니까. 아, 그럼 후생이 다른 것과 같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구나. 이 결과론적인 후생 자체도. 그게 왜냐? A, B의 후생이 동일하다는 조건을 우리가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자, 해설을 참고해서 발생한 손실은 A의 후생이 같다는 점에 우리가 집중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상관없이 후생이 원래 생기는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야 되는구나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이미 발생한 100원의 손해에 대해 집중을 해야 돼요. 누가 중요한지는 하지 않아요. 왜? 후생이 동일하니까. 이 부분을 참고로 하신다면 우리는 자, 요거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자, 여기서 보면 사후적 효율 측면에서 어, 100원 손해가 이미 났다는 기준의 손해 그리고 동일한 소득을 갖는다라는 두 가지에 집중을 하면 되는 거예요. 보면 자, 손해를 일부라도 배상하면 사후적 효율 측면에서 손실이 적어져? 아니에요. 왜냐면 이미 100원 손해는 일어났고 후생이 같으니까 누가 나눠갔든 그냥 사회적으로는 100원이 생긴 거예요. 그것에 대해 집중을 하면 우리 바로 풀 수 있어요. 자, 3번 더 볼까요? 자, 이것도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자, 계약을 지켜 이미 발생해버렸어요. 그러면 사회 전체의 후생은 계약법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계약법은 이게 계약법 내용이 뭐예요? A가 지게 하냐, B가 지게 하냐, 나누지게 하냐. 그러니까 즉 한마디로 후생에 대한 내용인 거죠. 후생이 같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지든 간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맞아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빠르게 풀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네, 지금 보시면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3번 같은 개념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사후적 표현 측면이고 3번 같은 경우는 A와 B를 구분해서 따지게 되는 거죠. A는 후생을 일으킬 수 있고 B는 그렇지 않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 EBSI 해설을 갖고 왔고요. 어, 보시면 네, 여기도 나와 있죠. 지금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고요. 일부라도 부담해도 결국 100원이니까 그 후생을 없애진 못해요. 그리고 네, 그냥 결과적으로 계약 불이행으로는 사회 전체 손실 100원이고 이게 성립된 조건은 후생이 같다라는 점과 이미 손실이 100원이라는 내용에서 그걸 알 수 있다는 거고 이게 제가 아까 말한 빠른 풀이 전략이죠. 이거 두 개. 그러니까 이 사후적 측면이라는 제시된 요것과 그 관련된 내용을 보신다면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사후적 효율과 사전적 측면을 지문이 처음부터 구분해서 알려줬기 때문에 그거 두 개에 대한 특징을 잘 구분해 보시면 좋고 이번에는 그 중에서는 사후적 효율의 측면에 대해 이해를 하시는 게 문제 풀이의 핵심이 되었다고 보실 수 있어요. 개념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뭐 추가 질문이 있으시다면 뭐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정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많이 서툴렀을 수도 있지만 네 다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모의고사 잘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